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죄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바로 이 지옥 안으로 끌려간 9살 소년, 이름은 요한. 이 요한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Your husband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against the nation and the party. Go ahead. 빨리 해, 빨리. Only through hard work and total dedication will your past sins against our great nation be pardoned. Don't screw up, newbie. If you don't reach the quota for the day, we all get punished. I'll do my best. They conceived children here in the camp when they were supposed to be. What is he saying? Those poor women were raped by guards. That's my mom. Ready. Oni! Hey. Fire. He was crying so hard. Come quickly. It's your mom. What? Please! Mom? Mom, what happened? Mom! Johan. Go to the total control zone. Insu. Sir, would you like it orange or red? That's way too dangerous. Johan can make the trip. The space is tight. 또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왜 한국말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영어로 한 게 영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더 많은 나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할 수 네, 있게. 공감할 수 하는 있게.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감독님한테 정말 탈북민으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북한 뭐 여덕수용소에 관한 뮤지컬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는데 사람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대중성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잔인함이 있고 또 사람이 연기하다 보면 성인들만 봐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인권 교육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북한의 현실을 어린아이들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가자라면서 평화를 지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한 곳은 이렇게 완전 폐쇄적인 데에서 뭐 아동 인권, 뭐 무인권 할 것 없이 유린당하고 지금 뭐 억압하고 있고 이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다라는 게 너무 다시 한번 정말 실감이 됐었고 보는 내내 목에 가시가 딱 걸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은 나는데 화는 나겠고 막 숨은 안 쉬어지고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기 힘든 곳,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한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 본 사람,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그 두 분을 오늘 이 자유의 땅 대한민국 이만갑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돌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돌 되기 전에? 수용소에서 8년간 경비병으로 근무하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을 때
제일 이제 만나기 두려웠던 분들이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수감자 출신의 탈북민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웠었거든요. 오히려. 네, 굉장히 이제 두려웠었는데 원래는 북에서는 이제 저희가 엄청난 사상 교육을 받았는데 정치범들은 이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리고 뭐 진짜 겸상도 하면 안 되죠. 그랬던 교육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이야. 아니 사실 거기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견디기 힘든 곳이라는 건 좀 사실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금옥 씨는 어떤 죄명으로 정치범을 그 18회 들어갈 때는 저는 너무 어린 나이니까 이제 한 돌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돌이요? 되기 네. 돌? 그러니까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뭔 간 거죠. 큰 잘못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동생 삼촌. 제 삼촌이 군사복무를 하다가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고 탈출 시도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성공을 못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 이제 간 거고. 태어나서 정신 차려 보니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날 뭐 눈이 트이고 말이 트이고 하니까 이제 거의 수용소 아니고 다 그냥 이 세상이 이런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이끄는 대로 살았죠. 아기가 1살짜리 아이가 뭘 한다고 거기를 들어가겠죠? 돌잔치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연자제죠, 연자제. 아, 연자제도 뭐 부모님 하면 뭐 이렇게 감시한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정치범인 정치적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사실 그야말로 연자제가 그냥 확 개입되는 건데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판사 검사에서 재판할 때도 하다못해 공개 청사를 할 때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뭐 변호사도 있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근데 정치적인 문제 안에서는 북한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초월하는 소위 그 정치범들은 법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금옥 씨 같은 경우에는 삼촌이 소위 탈북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디 탈북이 아니라도 체제에 반하는 행위라든가 얘기를 했을 때는 아직도 연자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봐요.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김부자의 화풀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체제, 예를 들어서 정치범이 얼마나 웃긴 거냐면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하루 신고 나갔는데 밑장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이거? 야, 그럼 남조선 애들 보라. 얼마나 제품이 좋던. 이러면 정치범이에요. 그렇지. 김부자를 비판한 거죠, 체제를. 그렇기 때문에 김부자의 오로지 그 화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말 죄 없는 사람들 다 갖다 몰아넣고 그냥 뭐 화풀이 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몰랐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 없어요. 네, 저도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는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회주의 체제가 지상낙원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니네가 말 잘못하면 이런 데 가둬놔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면 이 지상낙원이라는 세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는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알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간혹. 언뜻 생각을 하기에 정치범 수용소 같은 존재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내부 검열을 통해서 좀 조심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조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이런 데 응용할 것 같은데 애초에 그거를 알리지 않는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국제사회의 눈치를 북한이 좀 보는 맞죠. 건데 북한 공식적으로 없다고 하잖아요.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라고 해요. 없다고 하죠. 우리는 이제 노동교화소만 있다라고. 그렇죠. 노동교화소 알죠.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보위부 산하에서 있는 거고 노동교화소는 이제 사회안전부 산하에서 있는 건데 하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제 규탄 결의를 하니까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줄이긴 했어요.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줄여는 놨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놈들은 많은 거예요. 김정은 정권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 사회안전부 산하에 있는 노동교화소를 사실상 정치범 수용소로 숨겨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저는 첩보도 좀 들었거든요. 국제법상 정치범 수용소 자체가 위법이에요. 위법이죠. 그런데 러시아도 있고요. 중국도 빤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미얀마도 북한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국제법이 너무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개돼지처럼 너희들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박해, 수용소 박해 사람들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다가 죽어라. 그것이 생존의 유일한 이유다. 생산하다가 죽어라. 생산하다가 죽어라.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다. 거기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아까 밀다가 할당량 무채물이 처벌받는다. Don't screw up, newbie. If you don't reach the quota for the day, we all get punished. I'll do my best. 그게 이제 노르마라 그러는 거예요. 노르마. 노르마 말 많이 써요. 그 굴락에서 쓰던 말이거든요. 예. 노르마. 딱 하루에 채워야 할 할당량이 딱 있어요. 그걸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식량을 못 받아요. 굶어야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수용소에서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표창 결혼? 네. 그게 뭐예요? 어차피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뭐 탄광에서 일하든 농촌에서 일하든 일을 잘하면 한 개 수용소 1년에 몇 쌍씩 표창 결혼을 시켜준다. 결혼을 못 하거든요, 그 안에는. 결혼을 못 한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을 주는 개념으로서 짝을 지어주는 거 빼고는 결혼할 수 없군요. 없습니다. 밖에서 이제 부부가 잡혔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워낙 가족 관계였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표창은 표창 결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합방할 기회를 줍니다. 일주일에씩 이렇게 주는데 그 뒤에는 또 이제 갈라놓고. 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갈라놓습니다. 우와, 갈라놔서 왜요? 일을 잘하면 또 합방 기회를 주고.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래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진짜 뭐 하는 거야? 그 표창 결혼하고도 갈라서야 된다고요? 예, 예. 아니 한쪽이 임신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정치범이 되는 거죠. 와. 야, 이거는 충격적인.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정치범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하다가 누가 죽든지 말든지 같은 동료들도 그 친구를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아파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혹시 표창 결혼 말고 안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처벌을 받고요. 처벌 받나요? 네, 처벌받는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 네. 상대가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보이원이 했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 보이원 좀 경고 형태로만 경고요? 해주고 그 애기는 무조건 죽입니다. 왜냐면 같이 그 적과의 동침을 했잖아요. 지키는 사람 적과의 동침을 했기 때문에 보이원도 변절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경고를 주고 만약에 경비대가 남자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옷 벗고 집으로 쫓겨가야 됩니다. 그 여자는 이제 죽죠 당연히. 근데 아니, 정치범들끼리 강제 낙태가 아니라 다 죽여버린다고요? 소문이 나가잖아요. 예. 보이원하고 누가 하고. 예, 그 보이원이 강간을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를 만약에 살려줬고 아기를 살려줬다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몇만 명의 정치범들이 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비밀 채용을 시킵니다. 근데 같은 죄인끼리 그 허가를 안 했는데 결혼을 뭐 지금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근신처벌 같이 그 탄광에 제일 힘든 곳에 이제 그 처벌을 시키고 아기는 뛰고요. 그래서 허가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정치범 3대를 멸하라는 거는 그 씨를 말리라는 얘기예요. 씨를 말리라고 했는데 자꾸 퍼지면 안 되잖아요. 경비하실 때 실탄을 가지고 계셨어요? 항상 실탄 갖고 있어요. 실탄을요? 네, 항상 실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탈출을 했을 때는 사살해도 좋다. 만약에 도주한 정치범이 도주자가 발생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모든 훈련하거나 이런 거를 다 정치범 상대로 저희는 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태권도 훈련을 하더라도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입대해서 3년 정도 되면은 몸이 좀 이거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 불러다가 치워놓고 이제 자기가 병고 연습도 해보고 그런 것이 그 안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네요. 금옥 씨가 살던 곳 지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함께 보면서 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지도만 봐서는 수용소인 줄 모르겠어요. 안에 뭐 학교도 있고 성당도 있고 네, 다 말씀하신 있어요. 문화회관도 있고. 네네. 이게 울타리 갇혀 있는 감옥은 아닌 거네요? 마을 울타리 안에 간부 사택도 있고 농장 사택도 있고 탄광 사택도 있고
모든 걸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쓰고 다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학교가 있다고요? 학교 있어요. 어떻게? 학교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여기에는 진짜 다 나올 수 없는 만큼의 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한영학교라고 해가지고 형식상으로 있고 학교도 매일 가요. 매일 가는데 가방 안에는 책도 들어있지만 책보다 거기 그 공구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일하러 가요. 호미, 네, 호미, 망치는 기본이에요. 망치는 철도에 가서 이제 돌 깨갖고 철도에 그 자갈 깔아줘야 돼서 망치가 들어있어야 되고, 호미는 밭에 가서 김을 매던가 강냉이 심던가 뭐 해야 되니까 호미하고 망치는 늘 준비돼 있어요, 가방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는 하나만 있어요. 중학교 딱 한 개고요. 학년이 없어요? 이제 그 수용소 표창 결혼해서 태어난 애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밖에서 잡혀온 애기도 있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정치범들이 다니는 학교 있고 보이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야, 그 안에도 계급을 딱 나눠. 그리고 박구목 씨가 있던 곳은 사연전성의 수용소지만 이게 아마 혼합이 돼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이부는 딱 경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 보이원들과 경비대원들이 사는 가족말이 따로 있고 제수들이 사는 마을로 딱 들어서 이 사이에는 철조망이 딱 쳐져 있고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Shut up, you half-pig Jap. Grunt like a pig. Do it, Johan. Grunt! Damn it! Grunt like the pig you are! 이 금옥 씨는 죄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 주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뭐 비인간적인 차별이란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르는데 이제 인민학교 한 4학년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제 특히 국내 어르신들께 쌈박질을 하면서라도 막 말할 때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이 아니니까 너네 여기 오지 않았냐.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그냥 뭐 싸우다 죽는 한에서라도 끝을 보는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서로가 악다구니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악만 남고 서로가 카메라예요. 서로가 인간 CCTV가 돼가지고 서로 감시하고. 표창받아야 되니까. I have a serious crime to report, sir. Park Ju-mi in the work unit 26 was lazy today and didn't deliver the timber on time. Reduce her rations for 3 weeks. 탄광 일을 해봤어요? 저는 탄광일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탄광일을 했었으니까 자동으로 저는 탄광을. 아버지가 탄광 일을 하면 딸도 자녀들도 무조건 탄광으로 뭐 아니,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어린 여자애가 그 조그만 애가 무슨 힘이 있다고 탄광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엄마 자체도 사람이 아닌데 저 같은 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도 들어가서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죽든 살든 사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은 석탄을 캐라. 이 나라의 보탬이 되라 이거죠. 나는 북한에 지하 자원 많은 게 제일 싫은 게 이 영화 보고 그거였어요. 그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을 다 거기로 보내는 거죠. 그렇지. 겁 안 났나요? 거기서 안에서? 겁난다고 하기보다는 일하는 거에서 겁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이제 쌀표 같은 거를 이제 안 주면은 굶잖아요. 쌀표가 저희는 곧 식량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주면은 또 굶어 죽을까 봐. 그게 항상 두려웠지 일이 무섭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명철 씨는 그럼 애초에 우리 이 정치범 수용소 경비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시점에 보이부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3년 공부하고 정치대학 가는 대학이 있는데 갈래 해서 그리고 좋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 이런 곳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가 왜 비밀 보안에 굉장히 철저하냐면 왜 부대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조선인민경비대 몇 군부대. 군부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네, 군부대로 나왔어요. 예, 군부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11호 수용소가 이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북한 영화에
남한을 비방 중상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 거지 많고 무슨 꼼수리. 엄마, 웃지마. 엄마. 멍이야, 내가 갔다 올게. 그런 영화를 찍는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촬영장. 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래서 저는 지키는 사람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야 나는 이 사회에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저항하지 말자. 네. 몇 년 일하셨다 그랬죠 아까? 8년.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초반에 처음 여기 수감자들 봤을 때랑 네. 나중에 한참 일했을 때 수감자들 봤을 때랑 어떻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처음 입대해서 제가 3년 정도는 수용소 외곽에서 철책 근무를 섰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국에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진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고 김일성 배반하는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치범들을 거의 1대1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수용소 경비대에서 2,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년에 3명을 선발을 해서 운전병으로 뽑았는데 제가 했던 운전병이 되면서 뭐 했냐면 정치범들이 일하는 석탄이나 이런 거를 초소에 실어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를 옮기고 매일과 같이 정치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잡혀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실어 올 때는 기차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도 나가서 이제 인수인계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너 왜 잡혀 들어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보이 들이닥쳐서 차에 싣고 내려놓은 곳이 이 수용소고 수용소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무슨 얼굴도 모르는 누구와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배웠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아니 이건 뭐지 하고 그때부터 약간 좀 의문점이 생겼고 그때부터는 그 동정보다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니 이게 죄 모르고 3, 4, 5년, 6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죠. 평생 있는 거죠. 평생이죠. 아니 안명철 씨가 직접 목격한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는 22호 수용소의 본부 구리장인데요. 보통 한 달이나 한 번이나 아니면 감옥은 지하에 있는데 햇빛 쬐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벌레들이 많거든요. 벌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주변에 다 이제 잔디구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토끼풀이라든지 민들레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럼 그거 이제 먹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만든 거였고. 이게 굶다 보면은 결국 이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이 보셨죠? 금옥 씨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저기 한 번씩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저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너무 생동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이. 그냥 진짜 많이가 아니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숨부터 있을 만큼만 때리고 그때 이제 진실 받는 거죠. 이제 네가 뭐 잘못해서 들어왔는지 아냐,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치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딱 때려 넣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답니까? 굶어 죽는 거는 너무 많고요. 저희 가족도 굶어서 다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탄광일을 하다 보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병으로 이제 집에 누워 있었고, 그러는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일을 못 다니다 보니까 생활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영양실조라 폐병으로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일 뒤에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무슨 병명으로? 그럼 병명 없이 딱 전날 말이 죽는 마지막 그 한 말이, 언니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가루로 범복이라는 거 했대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자기네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동생까지 줄 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구마야 너 집에 가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왔으니까 얘는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번복을 하는데 나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다려 언니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뭐 줄당콩이 삭주 써서라도 내가 너 그거 바꿔서 그 이렇게 교환은 하니까 그래서 바꿔서 내가 너 해줄게 했는데 그거 해주지도 못하고 얘가 그 말 남기고 죽었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 번복 하나를 못 해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이민학교 2학년 때니까 9살짜리 애가 이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얘가 이제 굶어 죽는 과정을 쭉 다 지켜봤는데 이게 한 이틀 굶고 아빠가 죽 한 그릇 가져다 줘요. 그럼 또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일 굶고 또 가져다 주고 이렇게 며칠 굶고 한 끼씩 먹고 하니까 애가 아사로 굶어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람이 그냥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걔를 봐보니까 점점 애가 여기 강대가 튀어나오고 갈비가 나오고 여름이었는데 런닝 하나 입고 마당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럼 앉아있는 거 보면은 배는 막 이만해요. 뱀신 막달 같은 그런 배고 여기는 갈비뼈가 아릉아릉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눈이 그렇게 큰 애인 줄 몰랐어요. 눈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데가 살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복수가 차더라고요.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제 가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죽이라도 써다 주자. 뭐 우리도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루 한 줌씩 집집마다 모아서 죽 써서 들어갔는데 애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는데 입에 그걸 가만히 물기만 하고 삼킬 힘이 없어. 못 삼키는. 계속 눈만 커졌다 작아졌다. 왜냐하면 이걸 삼킬 온갖 힘을 다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니까 눈에만 힘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튿날 이제 한나라로 갔어요. 그런 애들이 사회에도 정말 많았는데 수용소 같은 데서는 얼마나 더 했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 가족들이 몰살 아사로 네. 아사 당한 거지 사실. 그렇죠. 아사로 다 몰살당한 시기가 또 고난의 행군 시기랑 겹쳐지기도 하고 똑같이 이제 굶어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는데 참 경험의 색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안면철 씨가 이제 직접 그린 충격적인 또 그림이 또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예.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대 3년이라고 이제 저희 경비대에 차출이 돼서 갔는데 갑자기 10년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 군인들 중에서도 좀 멘붕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상교육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면 조기에 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입당시켜준다 하니까 군복무하기 싫으니까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이제 순찰을 이제 나갑니다. 철책에 저기 철책 항상 순찰 나가는데 실탄이 다 있으니까요. 나가다가 그리고 정치범들은 무조건 5인조씩만 움직입니다. 5인조가 딱 움직여 일도 그렇게 하고요.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을 강제로 철책으로 이제 불러다가 뒤에서 AK 소총으로 다 난사해서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5명 중에 죽은 사람 1명이 보위부의 정보원이었어요. 보위원이 재수로 유장을 해서 사건 캘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나갖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이걸 묻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잘 지키라고 해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인 사기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묻고 또 도망가는 정치범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은 대학은 안 보내고 기한전 승급 형태로만 했던 거고요. 그럼 결국 외부에는 도망가는 사람들 잡은 걸로 그냥. 네, 그렇죠. 전 수용소 안에는 도망가는 정치범을 잡았다고 군인들을 교육시켜 놓고 실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자기네 공명심 때문에 조작 사건 한 거 있고요. 또 이제 하나가 제가 입대해서 그 6개월 만에 있었던 건데 제가 13호 동포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복 근무를 이제 나갔었는데 잠복 근무인데 잠복 초소는 어디에 있냐면 수용소의 각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동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땅 파고 들어가서 밤새 이동 인원이 있나 없나 이거 지키는데 수용소는 10시부터 5시까지는 통행 금지예요. 사이렌 딱 울리면 이제 못 다닙니다. 근데 보통 정치범들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5시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 3시 반 됐는데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갔던 그 조장이 보고 이제 AK를 3발 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랜턴 비쳤는데 남자 정치범이었는데 그 호미로 지구를 이제 파고 있더라고요. 파고 있는 거를 이제 쥐구멍이요? 쥐잡으려고 쥐구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보고가 돼서 군대장은 입당을 하고 김천 종합대학에 갔습니다. 사실 여기 가장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쥐밖에 없고 쥐하고 뱀밖에 없는 거야, 개구리가. 유일한 거예요. 야, 근데 이 포상에 눈이 멀어서 그러게. 네. 이게 너무 궁금한데 똑같이 생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로 머리로 얘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을 교육을 받는다 할지언정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계속되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과 사상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적으로 봤고요. 인정해요. 일단은 북한은 사상이 우선이니까 김 부자에게 반대했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싸죽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왜 싸죽였냐면 북한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육체적 생명의 윗자리에 놔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그냥 육덩어리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싸죽였냐면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6.25 전쟁 때 뭐 그 미국놈 편에 서가지고 신천 땅에서 이제 사람들 다 싸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얘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봤더니 정치적으로 걸려서 군대를 못 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싸죽이는 걸 조이한데 계급적 교양 자료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좋은 사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님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쏘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붉은 청년군의대를 갔는데 어떠한 친구한테 총을 안 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도 총 주세요 선생님 하니까 정말 욕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총 주면 그 총구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고. 너는 앞으로 군대 못 간다고. 너는 계급적으로 문제 있는 애야. 저희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안명철 선생님께서 정치범 수용소 4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이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경비병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좀 삼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탈출을 하신 거예요? 탈북하게 된 이제 계기는 당시 20여 수용소 근무할 때였는데요. 고난의 행군이 이제 북한이 시작이 되니까 북한 중앙에서 지방에 있는 식량 배급소들마다 검열관들을 다 내려 보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저희 부친이 최고 책임자고 하니까 검열하는 과정에 당연히 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막 추궁을 받으니까 부친이 술 한잔 하시고 지금 북한에 쌀이 없는 게 밑에 간부가 쌀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다. 다 위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식량 배급 제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를 한마디 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북에서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부친이 보이고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던 과정에 너무 화가 나. 부친이 당 비서만 30년 하셨어요. 너무 화가 나서 음독 자결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북한은 이제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식량이 부족한 거는 다 당비서가 헤쳐먹은 걸로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연자제를 적용해서 집에 있던 어머니하고 12살 된 여동생을 수용소에 잡아가고 저도 이제 체포를 했는데 저는 이제 수용소 관리국은 국가보위부 직속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소리가 좀 복잡해요. 인원 이동하는 거. 그래서 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거 알고 당연히 찾아갔습니다. 혈서 써들고 저는 김정일 장군에게 충성하겠다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왜 잡혀 들어왔는지 그때 내가 당하고 나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수용소 안의 상황을 몰랐으면 있었어요. 너무 잘하니까 못 느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결심했고 탈북을 하자니까 제가 그때 만났던 그 정치범 오누이 형제가 있는데 박구목 씨처럼 2살 때와 4살 때 잡혀드는 오누이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를 제 트럭에 태우고 무장을 한 상태에서 수용소를 이제 탈출해서 나오던 가족의 이제 추적이 있잖아요. 추격. 당연히 비상 걸리죠. 이 친구들은 이제 겁을 먹고 중간에서 도망갔고 저만 이제 수용소를 그 철책을 밀고 나와서 차로 밀고 나와서 중국에 넘어와서 무사히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 수용소 보위부와 경비 저희 동료들이 완전 무장하고 중국 연결까지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중국 변방대와 안전국에 제 기록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위원들이나 경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에 의해 이용당하고 또 정권에 의해 피해를 받는 거는 그래서 저는
북한 체제는 김씨이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가해자가 됐다, 피해자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구조다.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다 갇혀 살고 해서 다 모든 게 안 좋았는데 딱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중국이 탈북자들 강제 북송하는 걸 멈췄었던 거예요. 맞아. 그거 좋았어요. 근데 지난 10월이었죠. 항저 아시안 게임이 폐막한 다음 날 중국이 멈췄던 강제 북송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숫자가 전례 없는 숫자라 전 세계를 경악했습니다. 무려 600명. 600명을 한 번에 강제 북송 시킨 겁니다. 야, 이게 강제 북송도 강제 북송인데 600명이라는 이 대규모 숫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거든요. 근데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직 중국에는 더 수많은 탈북자들이 공안에 체포돼 있거나 아니면 공안의 체포를 피해서 숨어 있는데 중국이 이들을 계속 2차, 3차 대규모 강제 북송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북한에 북송을 하는 것은 중국이 보내고 싶다고 해서 보내는 건 아니고요. 날짜를 협의를 합니다.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북한이 이때 보내라. 그리고 또 보내는 명단에 보면 북한이 빨리 받아야겠다라는 하는 거는 빨리 받아요, 북한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월 29일 날 80몇 명 정도 먼저 보냈어요. 네, 8월 29일 날. 그리고 나서 9월 19일 날 또 40여 명 정도 보냈어요. 그리고 10월 9일 밤에 저녁에 401여 명 정도 보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새벽에 100여 명 정도를 보냈어요. 북한이 이렇게 4차를 나눠서 한 600, 한 뭐 3, 40명 정도를 보낸 거죠. 1차, 2차, 3차, 4차를 나눴다는 것은 아마 1차에는 북한이 절대로 이 사람들은 놓치면 안 된다.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라라는 그런 긴급성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10월 달에 보냈던 그 한 500여 명 그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탈북을 해서 남한행 뭐 다른 이제 탈북을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그런 아마 사람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대체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중국 전역에서 잡혔던 탈북자가 다 널려져 있으니까 신고로 잡히든 뭐 움직이다가 잡히든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움직이지 못하고 지역 경찰서들에 있다가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국경으로 몰리기 시작하죠. 국경으로 쫙 북한과 약속에 따라서 언제 보내다 했으니까 쫙 결집이 됐죠. 단동변방대, 신의주, 북한 신의주가 연결된데 통화변방대, 장백변방대, 화령변방대, 영전변방대, 맞네. 도문변방대. 이건 제가 잡혔던 곳이기도. 도문이요. 도문이 제일 많이 잡히더라고요. 예, 여기는 탈북자들이 많이 잡혀가고 수요에 따라서 중축을 해버렸어요. 기존에 너무 많으니까. 10명씩 8개 들어가던 감옥을 14개 감옥으로 늘려버렸어요.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대규모로 북송을 당한 인물들 중에 우리 오늘 출연자분이 이 특별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네, 저고요. 진 씨. 네,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정말 가장 친했던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사진이 있을 수가 있죠? 출발하기 전날에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저한테. 이제 간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새까맣고 저렇게 몸이 이렇게 이제 약하지 않아요. 원래는 좀 동실동실 하거든요. 근데 이 잡히기 바로 2년 반 전에 먼저 잡혔었어요, 한 번. 이제 한국으로 오는 가족을 집에다 숨겨줬었는데 그 가족한테 뒤따라붙은 공안에 의해서 이제 한번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고 감옥에서 나와서 막 울면서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나도 한국으로 가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공안이 따라붙을 수 있다. 당분간 있어라. 그러니까 나와서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바로 잡혀버렸어요. 이제 그 탈북민 속에 한 명이 뿌락지가 있었던 거예요. 얘들을 이제 공안에다가 팔고 1인당 4,000원씩 받고
이제 빠져버리고 이제 잡힌 애들만 이제 잡힌 거죠. 아니 친구분이 이번에 그 북송됐다는 거는 어떻게 또 알게 되신 거예요? 하루는 TV를 보는데 이제 밑에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탈북민 600명이 이제 북송당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가족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공안에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했는데 8일 날 저녁에 우리한테서 나갔다. 예,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뉴스에 9일 날에 이제 북한으로 넘긴 걸로. 친구가 그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북송될 거라는 걸 어떻게 예감을 했는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 핏자국도 있었고요. 예,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편지지가 없다 보니까 이 종이를 어디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얻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 편지를 그 조선족이 가져 나왔어요. 숨어 있던 가져 나와서 이제 정식으로 붙인 게 아니라 붙이지 못하. 자기 무서워서 못 붙이겠다. 자기 이제 걸리면 자기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읽어만 줬어요. 저 편지를 읽어만 주고. 정말 미안하다. 니네 말을 듣고 좀 천천히 떠났을 걸. 이렇게 출발을 해서 잡혀서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동안 고맙고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써서 저도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저 편지 보면서. 북송 뭐 이렇게 된 이후에 친구는 연락을 지금 못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친구는 아예 물어물어 연락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잡혔을 때 가족은 면회를 시켰어요. 이전에는. 근데 북송 딱 한다 이 감옥에 들어가부터 가족도 아예 안 받아주고 돈만 받아줬어요. 중국에서? 예, 돈만 이제 조금씩 받아주다가 가족 면회 좀 하자 하니까 가족도 안 받았대요. 예, 그리고 이제 북송했다라는 문자도 아예 없고 연락도 없었대요. 근데 가족에서 물어봐서야 그 우리한테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알려준. 중국이 작정했네요. 완전히 예. 그런 경우 북송하려고. 저도 처음에 북송당할 때 제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잡혔으면 뭐 예감이라 뭐나 그냥 변방대 들어가면 북송되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서 살아나오는 건 기적이기 때문에 살아나오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아이가 제일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가족 면회도 안 받았어요. 아예 통화도 못하게 해서 저는 중국 공안에게 막 울면서 빌어갖고 제발 우리 아이한테 전화 좀 한 통화 하게 해달라는데 못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해줬지. 아이 잘 키워달라고. 저는 물애기, 젖먹이 애기를 넣고 전 먹이다가 북송이 돼가지고 좀 제발 그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내가 살 수 있으면 내가 살아서 반드시 오는데 하여튼 그 아이를 그 아이를 잘 키워. 그 젖먹이니까 그거 어떻게. 제일 무서운 게 그 아이랑 헤어지는데 헤어지는 이별 소식도 안전하게 하는 거. 그거는요 남자들이 북송되는 거랑 아이를 놓고 북송되는 엄마는요 심지어 주소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살았는지 중국어를 모르니까 다시 살아서 중국 왔는데 그 집을 다시 그 아이가 있는 게 어딘지 찾아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울면서 이게 한둘이 주소 좀 아니죠? 알아달라고. 예, 한둘이에요. 몇백 명, 한 개 교도소, 저희 있던 교도소 1,200명이 그리고 잡혀나고 매주 들어오는데 사람이. 아니 또 이번에 좀 북송된 분들이 탈북해서 몇 개월 만에 잡힌 게 아니라 그 중국에서 5년에서 뭐 길게는 15년까지 사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까지 낳는데 아니 이렇게 잘 살던 분들을 이 가족과 생이별까지 하면서 북송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뭐 깊게 들어가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그 코로나 단속을 중국 자국민을 향해서 엄격하게 했고 거기 탈북민들이 끼어 있었고 거기 조금 더해서 한국을 어려던 사람들까지 끼었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같이 몰았던 사람이 2,000명이다, 2,600명이다. 어떤 데서는 3,000명도 더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기자가 제가 아는 기자가 19년 살았대요. 중국에서. 그럼 중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19년 딸이 있대요. 그러니까 19살 때 팔려와서 바로 애 낳고 살다가 지역 이동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 보자. 그럼 중국은 요새 뭐 안면인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안 나오니까 그냥 얘 탈북자
이렇게 되면 그냥 탈북자로 취급돼서 있다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참 그 이제 2002 월드컵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이제 그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일정 정도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중국이랑 북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위부가 이제 단동 같은 이런 국경지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탈북자들을 인수인계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넘겨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가면 안 되니까 탈북자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다음에 철사줄로 쇄골을 뚫어가지고 철사줄로 뚫어가지고 굴비 엮듯이 쭉 기력을 엮은 거예요. 여길 뚫는다. 여길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점점 탈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귀찮잖아 이게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손바닥을 뚫어요. 굴비 엮듯이. 이걸 그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중국 공안도 이건 약간 너무한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런 말 했대요. 이런 끔찍한 일을 할 거면 중국 땅이 아니라 북한 가서 하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아직 북한 쪽으로 넘어오지 않았고 중국 땅의 북중 접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까지만 지금 털어놓으신 거잖아요. 종미 씨. 네.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북한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수용소로. 비슷해요. 탈북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곳으로 알려진 공포의 장소입니다. 바로 북한 안전부 산하의 집결소로 탈북자들이 일괄 이송이 되는데 곳곳에 있어요, 집결소가. 근데 뭐 우리 이만가 가족들도 겪어보셔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곳에서 벌어나는지 잘 아실 텐데 정말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북송되실 때? 죽고 싶었어요. 내가 이제 가서 어떤 운명이 내 앞에 차려질 것이다 하는 거 아니까 림강에서 차를 타고 3시간을 달리는데 야, 이 차가 제발 구불로서라도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다들 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으면. 마음이 계속. 해산직결설로 넘어가는데 첫날에 들어섰는데 우리를 데리다가 검사하라 그러니까 몸이 실로리 하나 걸치지 않고 다 100개까지 검사하던 게 맨손으로 그서 자궁에 다 검사하고 돈을 감췄다고. 돈을 감췄다고? 네, 그리고는 다리 벌리고 띵뛰기를 100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깊숙이 들어간 그 돈이 떨어지게 하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검사하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얼방자 들고 딱 무릎 위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앉아있으라 하는데 이 다리가 그냥 찌올라서 그렇게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움직이다가 들키우면 개호원이 앞으로 절상 앞으로 나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그래 손을 내밀면 근청 소지 때려 뽑아서 동그란 데다 손가락 열고 막 이 힘을 가해 쓰느라 막 돌리다가 딱 내리치면 여기 막 터져서 피가 막 터져요. 아유. 그 안에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던 우리나라가 이런 곳이었는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한국행을 떠나려다 붙잡힌 탈북민들은 더 처참하고 가혹한 이제 고문과 폭력을 행한다고 들었는데 선생님은 그런 대우는 안 받으셨나요? 그 다음 날부터 고문이 들어갔는데 키가 한 1m 87 이렇게 크고 체격이 또 보이부 직결소 쪽으로 제일 악질이다 하는 예시문이 저한테 붙었어요. 저리 첫날에 깃밤을 얼마나 이렇게 때리는지 자기 손바닥이 아프니까 내려가서 그 자기 구두를 가져다가 구두 뒤다가 손이 넣고 팡 이러고 때리는데 구리상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옆에 거울을 보니까
빵처럼 이렇게 내 머리 다 부어가지고 시뻘건져가지고 땀구멍이 막 이러고 막 알게 그렇게 금상하게 붙더라고요. 그 다음날부터 멍둥이, 가슴 혁대 때리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내 다리에 이 각살로 때린 자리가 우묵우묵하니 다 들어가 있어요. 다리에 상처가 아직 네. 남아있어요. 전문의 고문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요 살이 많으면서도 이 뼈가 부러지지 않게 이런 데를 얼마나 때리는지 정말 아팠어요. 미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생님 나를 차라리 죽이셔. 이가나야 니는 네 죄를 다 자백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좀 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에는 차라리 자백하고 말까 그런 마음이 이까지 올라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자백하면 나는 정치범 수용소 가서 뭐 한두 달 꽂히다 죽어도 이렇겠지만 우리 애들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가 정치범 수용소에 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운명은 어떻게 되겠나. 내가 여기서 마사대에서 죽으면 어떻고 정치범 수용소 가서 죽으면 어떻고 어떻게 하나 아들들을 생각해서 내 기우나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겨내게 됐어요. 와, 지금 들으면서도 지금 뭘 들은 건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잔인한데, 아니 이게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보면은 고전적인 그 고문의 수법들은 다 동원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딱 보게 되면 뭐냐면 체제범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상낙원이라고 설명을 했거든. 지도자 동지 밑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걸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들의 체제 선전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 자체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활고 때문에 떠난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체제범이 되는 거죠. 사상. 그래서 정치범으로 만드는 게 정치범으로 오히려 만들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지금. 들어가면 편하게 앉아. 안 고픈 대로. 그 대신 2시간 동안 움직이면 나 혼자 맞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맞아. 맞아요. 다 같이 나와하고 채살창에 손대면 손을 받고 때리고. 그 감옥이 진짜 끔찍했던 거는 벌레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뭐 이, 벼룩이, 빈대, 벼룩, 이. 몸이 얼마나 군질거리는지. 이거 이렇게 하고 여기 이를 잡잖아요. 여기에 최소한 10마리가 잡혀요. 이거 누르잖아. 뚜뚜뚜뚝 하는 온 새끼 나와. 얘 사촌본 잡았다고. 나와. 손 내밀어. 여기다 적세 채우고 철창 있잖아요. 그럼 때리고 싶은데 다 때려 그냥. 더 끔찍한 거는 화장실이 노출된 곳에 있어요. 다 앞으로 앉아 있지만 난 뒤에 서 있지만 보이잖아. 그것보다 보이거든. 다 둥게 앉아서 애들이 그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난 잠깐 북한에서 제일 끔찍했던 거 화장실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넘어갔던 온성보이부에서는 이게 화장실 갈 때면 뭐 몇 번, 3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돼 하면 가고 안 돼 하면 못 가요. 근데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창피하니까 물어보기가 참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바지에 막 쉬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을 먹고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궁에도 숨기고 막 이러는데 자궁은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펌프라고 하거든요. 그 펌프를 한 100개, 200개 시키면 뚝뚝 떨어져요, 돈이. 자궁에 힘이 없으니까 떨어지면 찾을 수 있어. 근데 먹고 나오면은 변으로 나와야 돈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강냉이죽이나 아니면은 뭐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데 거기에 설사약을 타서 줘요. 와. 근데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오자마자니까. 중국에서 도문에서 금방 건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래 가서 화장실 보면은요. 뒤에 보이시더니 나무꼬쟁이 이렇게 가지고요. 이게 변을 보면 이렇게 헤쳐봐요. 왜냐하면 돈이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헤쳐서 탁 발견하면 막 웃는 거야. 노다지 하나 발견했다. 이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야 몇 번 들어 이러면은 그 나온 사람이 그 더러운 거 들어야 돼요. 들고 가서 물 있는 데 가서 씻어요. 씻고 보이지도한테 뺏기는 거예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나아요. 발로 차고 뭐 이렇게 막 굴려도 상관없는데 그 변 볼 때 뒤에서 이거 하는 것만큼
정말 수치스럽고 평생 이건 잊혀지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목격했던 거는 이제 임신부들, 임산하신 분들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이분들은 중국의 여성분들은 팔려오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임신해서 나왔어요. 일단 강제 낙태는 뭐 기본이고 왜 이렇게 잡종을 임신해서 낳았냐고 어머나 배를 발로 차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그리고 그 운동장에 보니까 여성분이 둘이서 블록을 이렇게 잔뜩 싣고 앞에 여자분이 이렇게 들고 뒤에 또 이렇게 들고 운동장을 이렇게 돌더라고요. 천천히. 그래서 야 저건 뭐야? 이랬더니 이분들이 임신한 분들인 거예요. 애가 떨어지라고. 그걸 계속 운동장을 돌리는데 그 무거운 걸 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운이 빠질 거잖아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걸어. 근데 나중에 하혈하더라고요. 쫙. 사실 감옥 들어가면 제일 힘든 게 배고픔이에요. 옥수수 한 30%에다 밀겨 껍데기 한 70% 들어가고 뭐 소똥, 뭐 말똥 별게 다 들어가 있고 개도 안 먹어. 개도 안 먹어요. 콩알이 한 7알, 8알 정도 있는데 그걸 먹고 살아남으려니까 여자들이 뱀을 보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뱀이 고기로 보이지 절대 뱀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올라갈 때 뱀을 보면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잡아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그게 독뱀, 독사도 뭐 하여튼 뱀이면 고기니까 뱀 잡고 사람의 인분을 먹고 자란 쥐를 그걸 잡아먹어요. 근데 그거 만나면 행운, 로또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먹다 뭘 먹냐면 사람의 몸에서 사체에서 구데기가 여름에면 나와요. 그럼 그 시체를 들잖아요. 그럼 밑에 무슨 하얀 쌀 포대가 떨어진 것처럼 큼직한 구데기들이 가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형체는 붙어 있지 않아요. 사체가. 시체를 싣으면 다리 하나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더 끔찍한 거는 기어가서 그거 주워서 구워 먹어요. 그거마저도 엄청 귀해요. 그래서 또 맞아요. 진짜 그 배고픔은 그 다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지금 배가 부른데도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먹어요. 설사하는데도 다들 건강 상태를 몰라. 나야 이제 못 먹으면 못 먹는다. 정신적으로 다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 짐승들이구나. 짐승도 이러진 않는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결국은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한국행을 택하려고 그랬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증거가 없잖아요. 나가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고문으로만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데 진술서가 제일 중요한 게 진술서를 똑같은 걸 10번, 20번을 씌워요. 토시 하나가 틀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단어 같은 거 혹시 제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한국 드라마 봤냐? 봐봤습니다. 목사를 만났냐?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런데 뭔가 막 쓰다가 무지무지 힘들었다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지무지에다가 쫙 끄더니 북한에서는 무지무지란 단어를 안 써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중국에서 2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야 이 새끼 너 한국 드라마 안 봤다더니 왜 봤냐? 그러고 이제 싸대기를 날리는데 얼마나 싸대기를 많이 날리면 안에서 파열이 돼요. 이 혈관들이 안에서 파열이 돼서 눈앞에 빨갛게 됐는데 보면 피는 없는데 눈이 앞이 다 빨갛게 보이다 보니까 이 안에 혈관이 터질 정도로예요. 글 하나 토시 하나 잘못 쓰면 또 써. 다시 써. 10번, 20번을 반복해서 써요. 그렇게 이제 엄청난 고문과 이 폭력 그리고 이제 수년간 강제 노동까지 하는데 저 같으면은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나갈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왔다라고 해도 그 동네에서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는 거예요. 쟤는 한국 가다가 잡힌 반역자다. 그래서 아예 왕따를 시켜요. 보안원이 있거든요. 매 인민밤마다 담당 보안원들, 담당 보위원들이 있어요. 항상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디 가도 보고를 해야 돼요. 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겠다. 또 수시로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막 들어와요. 자기가 감시하는 사람들의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 거주하고 있는지 또 어디 도망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심리적 압박감 못 살게 한 거예요. 예, 주민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나를 반역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시 탈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는 것 같아요. 그 아마 전 세계적으로 연좌제가 아직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유일하지. 없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탈북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토대가 좋았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무 똑똑했어요. 이 친구들이 군관학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지원됐는데 엄마가 이제 탈북을 했거든요. 그게 북한 당국이 알아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적 생명 끝난 거고요. 사회적 생명 또한 끝났어요. 왜냐하면 평생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난 아이들도 반역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탈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네. 저도 아이 때문에 했어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얼른거리고요. 감옥에 있을 때 짐승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젖을 못 먹일까? 제비들도 지 새끼 밥 먹인다고 그렇죠. 왔다 갔다 새 새끼들도 짐승을 안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새끼 한 번 보고 싶더라고요. 아기 때 놓고가 지금 엄청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죽더라도 다시 재탈북하다가 잡히면 그 고통을 알죠. 우리는 모르지 않고 아는데도요. 그 고통보다 더 그리운 게 새끼가 먼저 눈에 떠올라서 죽더라도 네. 가자 해서 재탈북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제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대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탈북을 시도할 때도 역시 중국으로 대부분 많이 가요. 다른 루트는 없는 건가요? 안전한 루트는? 뭐 있게 있죠. 비행기 몰고 오는 이운평 있을 수도 있지만 비행기 몰고 오는 것도 있고 38선 넘는 방법 있고 예, 38선 그렇죠. 있고 러시아. 전철처럼 유학 갔다가 오는 친구들도 있고 러시아의 볼목으로부터 사실 92년도에 탈북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러시아 경계는 도강화됐어요. 그나마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의 대중화된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을 일단 먼저 공략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서히 기획 탈북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 대사관. 그래서 중국 공간을 공략하겠다. 그래서 그 시작이 2002년에 그 유명했던 사건입니다. 중국에 있었던 스페인 대사관 탈북 사건인데 25명의 탈북민이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너무 대단하다 진짜. 어떡해. 두 명이 지금 공안을 딱 잡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저 때만 해도 열어놓고 있었는데 옛날이다 진짜. 오, 다 들어갔네. 숨어 살다가 일빠진 빨리 한국인을 그 대가는 게 어쩌다고 다 마음 다했습니다. 이 탈북은 기획된 탈북이었습니다. 중국이 당시 탈북민을 잔인하게 북송한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대 초반에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이용해서 이제 탈북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됐죠. 중국 측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자기네 나라에 있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탈북민들이 또 밀려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보안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도 가장 매혹적인 루트는 맞아요. 치외 법권 지역이니까 들어가면 터치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보셨던 그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 바로 직후에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북한 주민 5명 이 진입을 시도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중국 공안이 치외 법권 지역인 일본 영사관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는 탈북민들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저 애기. 아니 왜 들어가서 이제 끄집어내냐고. 그러네. 들어가서 저 나쁜 놈. 빨리 와 빨리. 한통속이에요, 근데 일본 영사관이. 만약 중국 공안이 남의 영역에 가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럼요. 이제 일본이 내부적으로 협조를 한 거라 논란이 컸죠, 당시에. 정말 그 3살도 안 된 아이한테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진짜.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 등등등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린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국제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뭐 바로 한국으로 보낼 수가 없고 제3국을 거쳐가지고 이 가족들은 다 한국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예.